메이저 살펴볼 팀은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9승 8패를 기록을 하면서 지구 3위에 머물렀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애틀이었는데 2022 시즌에 지노 스미스의 정말 드라마틱한 반등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컸을 시애틀이었는데 그 2022 시즌의 기세를 사실은 이제 좀 전반기에밖에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저 후반기에 계속해서 강팀들과의 상대에서 4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6승 3패로 꽤나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기에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좀 느꼈다고 봐야겠죠. 이제 구단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2010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이 시애틀을 이끌면서 뭐 플레이오프 진출 10번, 뭐 슈퍼볼 진출 2번, 슈퍼볼 우승 1번까지 이제 만들어냈었던 이 명장 피트 캐롤 감독과 이제 결별을 선택을 했던 그런 시애틀의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명장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빌 벨리책 감독도 이제 페이트리어츠와 이별을 했고 피트 캐롤 감독도 이제 또 시애틀과의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학 미식 축구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엘라베마의 감독이었던 닉 세이반 역시도 이제 엘라베마를 떠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시애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트 캐롤 감독의 모습을 더 이상 이제 시애틀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굉장히 이제 최고령 감독이었었잖아요. 최고령 감독임에도 이 사이드라인에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코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건 조금 이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풋볼을 굉장히 즐긴다? 굉장히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항상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음에도 이제 그런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펙을 했었던,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감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시애틀 감독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좀 아쉽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 새로운 감독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음. 지난 시즌까지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 볼티모어의 강력한 수비를 만들어냈던 이 1987년생 마이크 맥도널드가 이 시애틀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 감독직인데 6년 계약을 줬다는 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느껴지고 그만큼 이제 시애틀이 마이크 맥도널드에게 얼마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코칭 커리어가 굉장히 빨랐죠.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7의 나이입니다.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 대학 무대에서도 감독 경험이 없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시애틀에게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6년 계약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만큼 맥도날드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시애틀이 큰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마이크 맥도널드가 이 볼티모어의 이 디펜스 코디네이터로 있으면서 정말 이제 수비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블리츠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색을 만들어냈고 가장 많은 턴오버를 유도를 했고 그리고 실점은 가장 적게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뭐 수비 쪽에서는 이 감독의 역량이 어느 정도는 뭐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선수들의 공헌도고 어디까지가 이런 코치들의 뭐 역량이 들어간 부분인지 사실 뭐 정량적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예, 근데 뭐 보통은 이제 선수들의 네임밸류라던가 뭐 연봉 이런 것들이 뭐 높은 선수들이 있다면 뭐 약간 선수빨 아니면 선수의 덕을 봤다 뭐 이런 이제 여론들도 있기 마련인데 사실 볼티모어의 패스러셔진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 선수가 S급인가? 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이제 뭐 슈퍼스타 없이도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뭐 블리츠 같은 좀 리스크 있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의 사용이 없이도 이런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면 그러면은 이 코치 쪽에 조금 더 공헌도가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모두가 하게 되는 네,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마이크 맥도날드의 어떤 수비의 핵심, 그다음에 뭔가 비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픽다운님의 뭐 글과 영상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자세하고 근데 흥미로운 뭐 이야기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굉장히 재미있게 봐서 또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그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 뭐 약간 그 영상을 요약해서 이제 짧게만 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그 비결은 이제 결국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다양한 수비 전술의 활용이다라고 일단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개인 종목이 아니고 이 11명의 수비 선수들이 정해진 이제 전략 전술 하에서 이제 하나의 통일된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북이 있고 뭐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 뭐 수비 전술이라는 걸 사실 무한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 결국에는 인간의 메모리라는 것도 다 뭐 한계가 있고 이런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 그때그때 뭐 전략 전술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전술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팀들은. 네, 근데 음, 이 마이크 맥도날드는 이 특별한 좀 훈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짓수를 남들보다 훨씬 늘리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이크 맥도날드의 수비를 상대하는 공격팀 입장에서는 얘네는 정말 전력 전술이 다양한데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을 좀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음, 그 훈련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일종의 좀 모듈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비를 전체 11명의 움직임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포메이션, 그다음에 패스 러쉬를 하는 뭐 동선, 그다음에 뭐 세컨더리를 배치하는 뭐 방법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뭐 분류 모듈로 나눠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세네 가지씩의 변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세 가지씩이라고만 해도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총 27 개의 뭐 전략을 쉽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음, 선수들은 그 9 개만 공부를 하면 사실상 27 개의 전략을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쉽지만 굉장히 좀 창의적인 이 훈련법을 통해서 이 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철학을 공유하고 빠르게 이 전략 전술들을 습득하고 이런 좀 비결이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좀 효율적이죠. 특히나 인제 그 쿼터백이 아닌 이제 포지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물론 인제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더 좋겠지만 자기 포지션만 사실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알아도 되기 때문에 뭐 9 가지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3 가지만 공부를 해도 사실은 이 전략을 갖고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어쨌든 이제 맥도날드의 시스템이 시애틀 시옥스에 또 빠르게 또 이식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 시즌에 조금 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제 '수비가 충분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감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일단 주전 쿼터백은 이 지노 스미스의 계약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큰 이슈가 없다면 지노 스미스 체제로 이제 한 시즌을 치러갈 예정인데 물론 22년 대비 23년의 퍼포먼스는 약간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음. 어떻게 보면 뭐 23년에 부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쪼끔 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22년이 너무 예외적으로 이 디노 스미스가 좀 음. 잘했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쪼끔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사실 스미스가 이제 최근에 이 쿼터백들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래도 연봉값은 했다.
예, 작년에도. 예, 뭐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 나름 1인분은 했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백업 쿼터백 쪽에 좀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워싱턴에서 뛰었던 이 샘 하웰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시애틀이 3라운드 픽, 5라운드 픽을 주고 샘 하웰과 4라운드 픽, 6라운드 픽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음, 픽 두 장의 이제 라운드를 하나씩 내려가는 조건으로 이제 샘 하웰을 받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팀에서 뭐 백업으로 준수한 활약을 해왔었던 이 PJ 워커까지 1년 112만 달러, 거의 이제 미니멈으로 주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지노 스미스가 부진이나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최근까지 실전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았던, 하지만 돈은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쿼터백들을 두 명이나 데려왔다는 거는, 예,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킬 플레이어즈는 사실은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팀들이 많은데 시애틀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케네스 워커와 작 샤모넷이 위치하고 있는 러닝백, 그리고 DK 메카프, 타일러 러켓,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가 위치를 하고 있는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노아 펜트의 타이텐드진까지 주전들이 모두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시애틀과 함께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기존의 지노 스미스와 손발이 계속해서 맞아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아 펜트가 원래 이제 FA가 되는 해였는데 3년 2,100만 달러 이제 연장 계약을 맞으면서 이제 팀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뭐 지노 스미스가 기존에 이제 보여줘 왔던 모습, 그리고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도 계속해서 이제 손발을 맞춰왔던 부분을 올 시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공격 쪽에서의 큰 고민거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뭐 워낙 좋은 활약들, 그다음에 이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로 이미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외부 영입이나 뭐 드래프트를 통한 뭐 추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니즈가 크게는 없었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음.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레프트 가드 데미안 루이스라던가 센터 에반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나면서 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레이큰 톰린슨, 그다음에 코너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을 이제 각각 1년 계약으로 데려오면서 이제 빈자리를 채우기는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훌륭한 포지션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베테랑 선수들이 몇 명 오기는 했으나 뭐 크게 지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평가들 역시도 이제 하위권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즌 보냈었던 라이트 태클 에이브럼 루카스가 지금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과정에 있다는 부분도 여기에 좀 한몫을 했겠죠. 음. 그러니까 뭐 풀 스피드로 달리기는 할 수는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팀에서도 뭐 개막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오프 시즌 트레이닝이라는 게 몸을 만들고 뭐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뭐 실전을 치를 수는 없지만 이제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그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뭐 그런 이제 목적들이 있는 건데, 이런 음. 것들을 좀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뭐 상황에서 이제 시즌을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시즌에 대한 뭐 전망도 이제 다소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브럼 루카스가 이제 그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그 조지 펜트가 시애틀로 다시 돌아왔고 그 자리를 이제 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이제 가드 크리스티안 헤인즈라는 선수를 또 이제 드래프트를 했는데, 뭐 뎁스 차트에 지금 백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프리시즌에서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영입된 베테랑 이런 선수들과 좀 건전한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젊은 피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소소한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영입된 또 드래프트를 통해 추가된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오펜시브 라인이 약점이었던 거에 비해서 어떤 오프 시즌에 그런 적극적인 뭐 보강,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고 좀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음, 뒤이어서 이야기할 수비 쪽에서는 나름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데 비해서는 오펜시브 라인 보강은 좀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격 쪽에서의 그 주요 선수들의 면면이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펜시브 라인 몇 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뭐 공격팀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수비 쪽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로 영입했었던 이제 디펜스 태클 레너드 윌리엄스와 3년 6,4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레너드 윌리엄스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반 시즌 뒤에 FA가 되는 선수였는데 2라운드와 5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뭐 레너드 윌리엄스가 좋은 선수라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시애틀 입장에서는 꽤나 좀 모험적인 뭐 도박수를 던졌던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윌리엄스가 시애틀에 와서 못했냐? 뭐 팀을 망쳤냐?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음, 결과적으로 윌리엄스가 온 이후에 그래서 팀 성적이 최소한 그 이전의 수준을 유지했느냐 혹은 좋아졌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패배가 더 많아지면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 결국에는 윌리엄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애초의 목적 그거를 이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평가가 바뀔 여지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좀 실패한 트레이드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음, 이게 좀 이제 악순환인 거죠. 이제 윌리엄스를 반년밖에 못 쓰고 FA가 됐으니까 그냥 다시 내보낸다? 그러면 이 드래프트 픽이 이제 너무 아까워지고 이제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시애틀 입장에서는 뭔가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윌리엄스와의 FA 협상에서도 좀 협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윌리엄스가 물론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선수인데 어 그냥 시장 가치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구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트레이드부터의 이 과정, 뭐 그것들이 결국엔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시애틀이고 여기다 이제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6번을 텍사스 대학 출신의 디펜스 태클 바이런 머피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킹스의 코너백 이 바이런 머피와는 이제 동명이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바이런 머피는 바이런 머피 주니어고 여기는 이제 바이런 머피 2세라는 이제 음, 본인의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동명이인 선수가 이제 또 이 NFL에 또 하나 등장을 했고 원래 이제 시애틀이 첫 번째로 뽑고 싶어 했던 선수는 제이시 레썸이었다 그래요. 이제 이 선수가 테네시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 선수를 뽑지를 못했고 어 수비 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장 좋게 평가했었던 바이런 머피 선수가 이제 16번까지 내려와서 빠르게 이제 바이런 머피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이게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2라운드 픽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다운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픽을 확보하는 것도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한 네 팀 정도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바이런 머피가 딱 내려오는 순간 거절하고 바로 우린 지명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런 머피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에는 이제 먼저 좀 뽑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에는 16번에서 이 바이런 머피를 뽑을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예상을 좀 못했었다 그래요. 예. 음, 워낙 바이런 머피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애틀 입장에서는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나름 뭐 횡재를 했다. 이제 스틸픽을 했다라고 좀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음, 바이런 머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했을 때 뭔가 프로토타입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키가 큰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대에
뭐 디펜시브 태클 치고는 사실 작은 키라고 뭐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음.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쇄할 만한 뭐 압도적인 파워, 스피드, 뭐 바디 밸런스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학 무대에서 뭐 가장 높은 프레셔 비율을 기록할 정도로 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뭐 노즈 태클, 디펜시브 엔드 이런 포지션들까지 다양하게 섭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재다능함까지 갖췄기 때문에 이 마이클 맥도날드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수비 뭐 철학과 좀 잘 맞는 선수였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제 타이탄스와의 이제 합동 훈련 그리고 이제 차저스와의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었죠. 물론 이제 뭐 이 훈련이라던가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 이제 머피에게 더블팀, 트리플팀까지 붙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오라인에게는 확실히 좀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만으로도 시애틀은 굉장히 좀 흡족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그 키가 작은 디펜시브 태클이었지만 뭐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이 에런 도날드와 이 바이런 머피를 좀 비교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머피가 어디까지 좀 시애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이선에도 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팀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떠난 이 바비 웨그너가 결국에는 이제 워싱턴 이제 댄킨 감독과 이제 재결합을 했고 2020년에 1라운드에 뽑았었던 이 조딘 브룩스도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마이애미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선에 공백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제롬 베이커와 1년 700만 달러. 어떻게 보면 이 브룩스와 좀 트레이드를 한 꼴이 됐죠. 예, 그리고 음. 버팔로에서 뛰었던 이 타이렐 다슨과 또 1년 43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뭐 브룩스라던가 웨그너보다 이제 이름값 면에서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타일렐 다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버팔로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던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사실 음. 이 맷 밀라노의 장기 부상 때문에 뭐 예기치 않은 이제 기회를 얻었던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나름 브레이크아웃을 시즌을 보냈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현지 언론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시애틀 팬들 입장에서는 네, 올해 한번 이 다슨의 활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지난 시즌의 모습을 올해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바비 웨그너의 좀 대체자로 장기 계약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컨더리 쪽은 이제 그 세이프티 콴드라딕스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라션 젠킨스와 2년 1,200만 달러의 계약을 한 부분이 뭐 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가 없었던 오펜시브 팀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디펜시브 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제 수장이 바뀐 만큼 마이크 맥도널드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보여줬던 어떤 능력들을 감독의 자리에서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애틀이 빠르게 또 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역시나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애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이제 본 게 있었는데 이 시애틀 구단 뭐 오피스 안에 그 시애틀의 리전 오브 붐을 이끌었던 그런 이제 레전드 수비 선수들의 모습이 담긴 뭐 포스터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이 오면서 이제 모두 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피트 캐롤이라던가 뭐 리전 오브 붐 레전드 선수들에 대한 뭐 리스펙트를 안 해서 아니면 뭐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뭐 새롭게 지금 팀의 중심이 된 그런 핵심 선수들에게 이제 너희의 모습으로 이 공간을 채워라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해 뭐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바이런 머피라던가 지난 시즌 데뷔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코너백 위더스푼 같은 선수들이 좀 새로운 시대의 좀 핵심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 맥도날드 감독의 좀 바람이 담긴 행동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뭐 시애틀은 1차적으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좀 목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팀의 약점으로 꼽히는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1차 과제로 보여지고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결국엔 이 지노 스미스가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이제 플레이오프에 오는 쿼터백들은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말 뭐 S급, 뭐 최소 A급 선수들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가 이제 그들과의 어떤 한 끗 승부, 뭐 파이널 투 미닛 드라이브 이런 데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강심장인지에 따라서 시애틀이 더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을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